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418쪽 양난 이후의 시해두 변화. 첫 번째 피변사 가겠습니다. 이건 별표 5개짜리. 난이도가 낮은 별표 5개짜리. 다 맞아야 돼. 이건 누구나 맞아야 돼요. 틀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국가의 총대사를 결정하는 기구이니까. 그렇다면 이건 조선시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조선시대 말고 고려시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고려시대 뭐예요? 도병마사.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국가의 총대사를 결정하죠. 이거 원간섭기에. 같은 기능이에요, 그죠? 요 기능과 요 기능이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비변사 전에는 뭐 했겠습니까? 의정부 했겠죠. 영의정, 자의정, 의정들에 대한 정치가 이루어졌겠죠. 의정부 기능이 약해졌겠죠. 그러자 이렇게 비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만 달랑달랑 외워서는 문제가 의미가 없고 전체적인 흐름을 내가 이해해야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능은 같아요. 국가 총대사를 결정하는 기구니까. 자, 그럼 비변사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16세기 중종 때 애적의 침입에 대비해 임시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중종 밑줄 보시면 돼요. 중종 때. 자, 419쪽에 오른쪽 봐보세요. 비변사 변천 과정 보시면 중종 때 삼포예란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꼭 잡아야 돼요. 이 정도는. 삼포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는데? 삼포가 계양된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부산, 연포, 제포. 제포는 오늘날에 울산, 진해. 이건 외우기 좋지 않나? 이응, 지읒. 비슷하죠? 그죠? 여기 살짝 따라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삼포에 대한 내용. 가끔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맺었던 것도 삼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강화도 조약식의 삼포. 첫 번째 부산, 원산, 인천. 알아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두 개 섞인다고. 출제자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아는지를 물어본다고. 심한 경우에는 연도도 물어본다고. 언제 개항됐나요? 그 개항 시점을 또 물어보기도 해. 76년? 몇 년? 요건? 하물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본다고. 그죠? 그러니까 순차적 개항이야.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차적 개항이 이루어졌다. 네. 별의별 걸 다 물어본다고. 말 하나하나 가지고 다 여러분 힘들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시험이니까. 시험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삼포를 알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어. 시험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죠. 지금 419쪽 하고 있습니다. 상설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임시기구로 했던 것들이 명종 때가 되면 상설화가 되었다. 상설화가 되었다. 삼포예란을 계기로 일어났던 것들. 예란을 일으키는 건 뭐예요? 예란을 일으키는 건 뭐예요? 수시마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쌀과 콩을 1년에 최소 200석을 가져가게 됐다. 이걸 세사미두 200석이라고 부른다고? 난을 일으킨 이유는 뭐라고요? 세사미두가 1년에 가져갈 커터량 200석이었다. 이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그렇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어줬죠. 세종대왕이 만들고 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부족하잖아요, 이게.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삼포에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왜? 커터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일으켰다. 명정 때가 되면서 비변사가 이제는 상설화되더라. 비변사가 상설화되더라. 명정 때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이걸 을묘이변이라고 불러요. 전라도 서해안이 뚫렸어요. 우리 서해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의 전라도 해남 쪽이에요. 해남군 북평면 쪽입니다. 여기 누가 들어오나요? 애구들이 침략이 있습니다. 애구 침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이 인근, 그죠? 인근 군 단위가 점령당하죠, 얘들에게. 군 단위 4개 정도, 또 많게는 5개 정도의 군 단위가 점령당하고 말아요, 얘들한테. 그렇다면 해남군에 있는 이 주변에는 우리 군, 주둔한 군이 있었느냐 물어본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없었을까? 점령당한 이유가 뭘까? 점령당한 이유는요, 군사 배치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심각해졌죠. 무슨 배치를 가지고 있어요? 재승방역 체계요? 진관 체제 때문에 깨졌겠죠. 그죠? 예. 이때 당시 체제가 진관 체제였다는 거잖아요. 진관 체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선에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남 앞바다에 왔을 때 바로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상륙해 버렸다는 뜻이야. 그 결과에 이쪽 지역에 오늘날의 전라도 서해안 쪽 한 4개에서 5개 정도 군 단위가 애구에서 점령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엄청난 피해가 온 거죠. 전라도 관군이 가서 격파를 못해요. 그래서 서울에 경군이 내려간다고요. 서울에 경군이 내려서 겨우겨우 수습을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돼요? 군사 배치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 바꾸는 체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럼 재정방역 체계는 어디서 배치하는 거예요? 군사를 갖다가? 일선에 배치하는, 바닷가에 배치한다고. 그 결과 재정방역 체계가 바뀌면서 우리 부산 앞바다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10만의 군사를 배치하더라는 거예요. 10만에. 일선에 배치했잖아요. 왜? 이거 실패했기 때문에 최전방인 일선에다가 배치했다고. 자, 그런데 1592년 인지례란 때 애군이 온다고. 여기는 애구들은 양아치에 해당되지만 얘들은 뭐야? 정식 군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군은 요즘 말로 하면 땡땡치야. 양아치들이 얘기하는 거야. 애구하고 애군 달라져요. 애군, 애적은 달라지는 거예요. 얘들은 정식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몇 만이 왔어요? 20만이 어디 앞바다 온 거야? 부산에 온 거잖아. 그래서 부산과 동래구가 이틀 만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최대 2박 3일 만에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이게. 봐요. 군사 배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현역 군인 다녀오신 분들, 남성분들 한번 봐보세요. DMZ 안에, DMZ를 중심으로 우리 최정예 부대들이 철책선에 쫙 배치되어 있다고. 우리 주력군들이 거의 다 배치되어 있다고. 한 40만 이상 배치되어 있다고. 그리고 후방에 어떻게 향토사단들이 있다고. 각 도별로. 왜? 향토사단도 있어야지. 왜? 지역으로 들어왔을 경우 전방에 있는 부인들이 내려와서 후방을 지킬 수는 없잖아. 전방이 뚫리니까. 후방에 있는 향토사단이 지켜야 되는 거. 전방은 전방에서 지켜야 되는 거거든. 이나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21세기는 어떻게 재정방역 체계와 그 다음에 진간 체제가 2개가 다 겸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우리 남성들 군대 다니면서 생각날 수 있겠죠. 아, 전방에도 군대가 있고 후방에도 군대가 있구나. 재승과 진간이 다 혼합되어 있겠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을묘에 대한 얘기를 던져주고 이 시기에 사실 옳은 거 물어본다면 을묘변은 명종이잖아요. 그럼 명종 시기에 대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골라내려 할 수 있다고. 요 내용을 사료로 만들 수 있다고. 잘 봐. 시험 문제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문제 되게 쉽지.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이게 사료 제시로 나온다 쳐봐. 그럼 누구 업적을 골라내야 되는 거야? 명종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업적을 골라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명종에 대한 내용들을 앞에 책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뒤져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갑니다. 자, 그리고 기능학대, 임진왜란 때
임질환을 계기로 선조 때 기능이 더 확대되었다. 기능이 확대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선조 이후에 이 비변사가, 이건 이미 기출된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비변사에서 궁궐의 혼사 문제까지 개입을 하게 돼요. 이런 게 사례로 한번 나왔죠. 그게 뭡니까? 비변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대부분일 텐데, 국가에서 여러분 결혼에 관련된 법을 갖다 알가를 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도 알가를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남의 연애하는데 연애를 해라 말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혼도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이 여성과 이 남성과 결혼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뭐예요? 기능이 확대됐다는 거야. 궁궐의 혼사 문제까지도 개입을 하게 되더라. 되게 비리가 커졌겠죠? 그 결과 흥선이 집권합니다. 흥선이 집권하면 그의 아들 명복이 왕이 되죠. 명복이 이제 고종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왕권을 강화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비변사를 표합니다. 비변사를 표했다는 적이 뭐죠?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무식에 비변사가 회파되었다. 그 결과 의정부와 삼군부가 개별적으로 나뉘어지면서 부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기구에 모든 권력을 집중하게 되면 그 기구는 무조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봐봐.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거나 세계사를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집권자는, 또 그 집권 당은 망하게 돼 있다고. 비변사령은 결과적으로 망했잖아요. 잘했으면 처음 좋았겠지만. 그래서 의정부와 삼군부를 분리시켰다. 오케이? 권력을 한 사람이 다 갖지 못하게, 한 기구가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누구라고요? 흥선대원군입니다. 대신 누가 권력을 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흥선대원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자, 됐죠? 비변사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점과 내용 다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차축을 해보겠습니다. 군사제도 개편 보겠습니다. 자, 이미 한번 했던 것들인데요. 군사제도에 대한 부분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전기는 뭐예요? 여기는 5, 군형이에요. 이것만 잡으면 되죠. 기본적으로. 5, 2. 좀 더 추가해볼까요? 양인 개병제죠. 이 개자가 무슨 개자라고요? 모두 개자라고요. 모두 개자. 봐요. 그러면 양인, 농미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 모두 군대 가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참 좋은 제도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중종반정 이후에 깨져버린다고.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 왕실 사람들, 그 다음에 귀족들이 이걸 싫어한다고. 안 간다고. 그 다음에 뭣도 안 내? 군포도 안 낸다고. 오늘 치면 군포로 하면 국방비가 되겠죠. 지금 21세기는 우리가 국방비 별도로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총 예산에서 국회에서 배정을 하죠. 국방비 얼마, 어디에 얼마 딱 배정이 되죠. 예전에 군포란 걸 냈다고. 국방비라고. 이것도 다 내지 않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병농일치 알아야 되겠죠. 병농일치. 자, 여기 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죠? 네. 여기에 땅이 있다고. 이걸 뭐라 불러? 군둔지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양인 개병제가 임난을 계기로 실패하게 됐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군인들의 충성심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선생님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가지 않고 가려고 준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선생님 군대 가자마자 카운트를 했어. D- 저녁 날짜를 갖다가. 충성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그렇진 않았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뜻이야. 선생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 스스로 저를 격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근데 가끔 동료들 중에 훈련소부터 벌써 D-며칠이라고 이렇게 아침부터 막 떠벌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씩. 야, 저 힘들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뭐 1개월, 10개월, 1년이 지나갈 텐데 이게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실은 되게 힘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봐요. 충성심이 약해졌죠. 임진왜란을 계기로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개성, 평양, 우주까지 도망갔다고. 그 5.2 일부 부대원들에게 서울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데 얘들도 겁이 났는지 충주성이 무너지자 바로 개성으로 도주하게 된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서울을 지키는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나 지금이나 서울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적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약탈과 살육을 한다고, 방화를 하게 된다고. 무섭잖아요. 전쟁에 가장 무서운 게 그잖아요. 살육, 방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가장 취약한 게 노인, 여성, 어린아이들이 또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네들이 나중에 전쟁에 노획물로 가져가서 훈포장을 받고 싶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기를 잘라고 코를 베간다고. 그걸 꼬챙에다 걸어서 자기 나라에 갈 때 가져간다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 노획물이다. 그래서 전쟁 이후 서울시민 상당수가 어떻게 됐어? 코가 없는 사람, 기가 없는 사람. 앞에 병사가 요걸 하나 뛰어갔다고. 그 뒤에 병사 뛰어갈 게 없잖아. 그럼 나는 오른쪽. 그 뒤에 병사는 그럼 난 코를 잘라가야 되겠네. 그럼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 둘, 세 개가 다 날아가는 거야. 이게 줄 수 있는 물건 같은 건 줄 수 있죠. 큰 나에게 손해가 없다면. 근데 이게 인체에 달린 어느 일정한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피해가 컸겠어요. 우리가 이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전쟁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력을 어떻게 엄청나게 강화시켜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둬야겠다고 그러는데 선진국 둬야간 만큼 국방력도 강화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다녀오는 이유가 거기 또 있는 거거든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어? 5군형 보시죠. 훈련도감, 어영청, 총륜청, 수호청, 금이형입니다. 이건 전쟁 중에 그러니까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라는 사이에 이렇게 약간 휴식기가 있어요. 그때 좀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훈련도감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 보죠. 용병제가 처음 실시됐다는 겁니다. 용병제가 실시됐다. 그동안에 우리가 거의 대부분 양인 개병제였잖아요. 훈련도감에는 이제 삼수병 제도가 등장하죠. 포수부터. 새롭게 만든 게 포수입니다. 포수, 사수, 살수, 조총, 그 다음에 활, 그 다음에 창, 보통 단검병이라고도 합니다. 얘들 백병전 할 때 필요한 애들이죠. 이렇게 삼수병 제도가 처음으로 훈련도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얘들은 직업군인이에요. 용병이란 말은 직업군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직업군이 어떻게 월급 줘야 되잖아, 그죠? 월급 줄 돈이 없어요, 전쟁 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당송미를 지급해요. 명나라로부터 온 군량미 일부분을 차용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고 군량미 계속 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월급 체계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게 삼수미세예요. 토지 한 개월당 2.2도의 쌀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걸 삼수미세라고 합니다. 이건 몰라도 되지만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삼수미세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국민 1인당 한 개월당 2.2도를 내야 된다고. 누구를 위해서? 훈련도감의 직업 군인들 위해서 만든 게 훈련도감에 된 게 이겁니다. 자, 어영청, 총리, 수호청 보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인조 때 만들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영청은 아버지 인조가 만들고 효정이 활성화합니다. 효정 임금이 활성화해서 북벌, 청나라에
복수하는 걸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게 어영청입니다. 어영청입니다. 군사 7,000명으로 출발했던 것들이 3배로 늘어나서 총 2만 1,000명까지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효정임금 때. 그때 효정임금 때 우리 대표적인 하멜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멜. 네덜란드 사람이 동인도 회사에서 일본에 무역을 하다가 배가 난파가 돼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물에 휩쓸려 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하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조총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신무기들을 개발하게 됐다. 이걸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멜이 만든 또 하멜이 제공한 군사 기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하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효종임금이에요. 이거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하멜에 관련된 부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최초의 외국인이 온 건 아니에요. 앞에 박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긴 해요. 같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중요한 이유는 조총을 만들 수 있는 군사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수호청, 금이영, 여기는 숙종입니다. 궁궐 수비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5군영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군. 자, 속오군, 양반을 비롯하여 양인과 첨인 모두 포함됐습니다. 평상시는 성읍에 종사하고 유사시에 전투에 동원됐습니다. 네, 동원됐습니다. 옆에다가 적어야 할 게 있습니다. 속오군은 정병은 농민병을 얘기합니다. 농민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농민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농민은 왜 포함되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이유는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은 정병으로 가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식 군인으로 가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속오군 보시죠. 양천 혼성부대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양천 혼성부대. 그 다음에 예비군적 성격이다. 속오군은 소수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대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재 군대 가면 소대병력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무기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소대병력이 적은 인원은 15명, 20명, 25명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소대병력 내에 각자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명이나 쳐봐. 소대병력이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군사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같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위체제 보시죠. 이거 계속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15세기 진관체제 세조입니다. 진관체제 앞에 여백이 있지. 여백에다 좀 적을 게 있겠죠. 이거 좀 지울게요. 앞에 입군체제를 좀 적으면 되겠다. 입군체제. 그리고 진관체제 이렇게 갑니다. 이건 고려 말. 여백에다 적으면 돼요. 조선 초까지. 일직은 군사 1000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사 중요도에 따라서 군사를 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게임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지도를 봤을 때 압록강, 두만강, 부산, 통영, 여수 되게 중요한 지역 아닐까요? 쓰시마하고 가장 가까운 섬이니까 가장 애국들이 침범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군사를 몇 익 정도 써요? 1000명이니까 1익은 1000명이니까 선생님 같으면 여기 한 10익, 여기도 한 10익 정도 둬야 되지 않을까. 만명 정도는. 예, 여진 애들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죠? 또 부산에다 두을게요. 최소 애구들이 온다면 10익은 1000명밖에 안 되잖아. 그죠? 얼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50도 적지 않을까?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20, 30,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10익, 10익 이렇게 군사를 배치하는 방식을 뭐라 한다고요? 입군체제를 한다. 이걸 세조 때 진관체제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다. 됐죠? 자, 진관체제입니다. 세조입니다. 지역단위 방어체제입니다. 조선 초기 군사력 강화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진관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장기전에 유리하다. 군단이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진이 깨지는데 10일 이상씩 걸려요. 그러면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에 상대방의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장점인 장기전을 끌고 갔을 때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진관체제이다. 그 다음에 재승방역체계, 명종대입니다. 명종대입니다. 자, 명종대 뭐죠? 을묘변을 계기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이죠. 자, 유사시 필요한 방어체제, 각 지역의 병력을 총동원, 중앙에서 파견되는 장소가 지휘하는 방어, 이건 가로 열고 단점이라 적어놓으세요. 서울에서 군사가 파견될 때까지 어떤 군사 액션도 취하지 못하는 부분은 단점 중에 단점이에요. 이해됐죠? 단점입니다. 결국 임질한테 재정방략체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이유는요? 일본군이 우리는 10만이 적은 20만이 들어왔어요. 이게 10만 대 20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대 10만이 싸웠다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했겠죠. 그죠? 바닷가에서 우리가 배를 안 타고 있잖아요. 올라오는 애들만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만이라는 애군의 침략은 우리를 실패로 만들었죠. 재승방역체계 실패하자 살짝 적어야 돼. 재승방역 우회 내벽 이렇게 해서 진간체제로 복구했다 적어야 돼. 재승방역이 실패하자 다시 진간체제로 복구되었다. 그 다음에 소국은 체제는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419쪽 군사제도의 변화 잠깐 봐드릴게요. 했던 것들이 복습입니다. 꼭 알아야 할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군, 고대국가 시기, 통일신라의 구서당, 이미 했던 것들이에요. 기본이에요. 구서당, 신문왕 때 민족융합책 적으면 돼. 민족융합책. 즉 멸망한 나라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통일에 약간 협조를 했던 말갈, 그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이 세웠던 보덕국,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합쳐져서 만든 게 우리 알고 있는 구서당입니다. 신문왕이고요. 조건이 충성을 맹세한 자, 구성, 고구려, 백제, 보덕국, 그 다음에 말갈, 그 다음에 기존의 신라군, 이렇게. 그래서 민족융합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물어보는 건 뭐야? 이거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왕의 업적 선택적 골라내면 돼요. 하셨죠? 이건 내용일 뿐이고요. 보덕국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예요. 네,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입니다. 어디에? 익산에다가 오늘날에 전라북도 익산에 세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발해 10위. 10위도 가끔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단독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선택적 지문입니다. 네, 중앙군에 10위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보통 발해 제도는 고구려 걸 많이 가져갔죠. 근데 여기는 당나라의 제도예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했다 적어놓으면 됩니다. 네, 이건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 2군 6위 직업군인, 이 사람들은 군인절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2군 6위 중앙군입니다. 조선 전기 5위 임진왜란 이후에 5군영, 그 다음에 근대 무이영 장하, 이건 고종입니다. 이영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영으로 축소된 이유는 왜일까요? 재정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특수군 봐드릴게요. 특수군 고려 광군 거란을 침략에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별무반 여진의 침략에 대비해서 삼별초 몽골과의 항쟁을 대표한 인물들 삼별초 정도 됐죠? 그 다음에 근대 신식군대 별기군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했던 것들 복습입니다. 다시 421쪽으로 가겠습니다. 421쪽 조세제도입니다.
우리 통상 조세제도 하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수업을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 같아서 빠진 부분만 할게요. 네. 답헌 손실법 보세요. 첫 번째, 과전법하에 전세 원칙, 공전이든 사전이든 10분의 1. 이 전세부가 해마다 손실을 조사하여 그 손실의 비례에 공제해주는 중간 수탈이 강했다. 네. 우리 보통 10분의 1씩 이렇게 세금을 냈잖아요. 그죠? 고려가 망할 때는 얼마씩 걷었다고 했어요, 세금을? 쌀을 갖다가 10분의 7, 8. 신라가 망할 때,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항상 이거 했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요. 여러분 유념하시면 돼. 야, 그럼 우리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금이 많이 걷어진다면은 위험한 수치에 올라가 있구나. 스스로 이렇게 느끼면 돼요. 갑자기 10만원 나왔던 게 50만원, 100만원 내라고 하는데 이상한데? 네, 그때 되면 어떻게 항쟁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네, 10분의 1이 되면 풍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풍년이냐 흉년에 따라서 이걸 약간씩 더 세금을 내긴다든가 적게 한다든가 이 제도를 갖다가 답헌 손실법이라고 한다. 답헌 손실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게 뭐예요? 세종대왕의 공법이에요. 연분구동법.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로 앞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정법. 예, 이게 실패했죠. 그래서 영정법이 등장하죠. 인조 때 토지 한 개당 출발점은 6도로 갔다가 4도로 고정되기 시작했다. 이것도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숙정 때 만들어진 게 뭐예요? 비청제죠. 도별 지약 할당제를 두는 거죠. 할당제를 두는 방식으로. 이것도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실패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반복이에요. 이거 수업했던 내용. 실패한 이유는 결부법 때문에. 결부법이란 뭐죠? 수확량에 따른 징수잖아요. 자, 봐봐요. 풍년 드셨어요, 집에.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풍년은 세금 많이 내라는 점이 되게 기분 나빠졌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는 풍년이가 되게 좋지. 근데 어떻게 풍흉을 가리기 위한 공무원이 와서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흉년이라고 죽어가는 소리를 해야 되겠지. 저기 이번에 농사가 말이죠. 보기만 이렇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죽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무원 어떻게 해? 무슨 소리예요? 풍년인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자기 뒷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은 뭐야? 요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수확량에 따른 징수를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잖아요. 언제 바뀝니까? 한참 뒤에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지조법. 지조법을 바꾼다고. 지조법이란 지세에 따른 징수를 얘기하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비싼 땅인지 비싸지 않는 땅인지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걸 지조법이라 불러요. 예를 들어서 봐. 여러분이 집에 내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택 재산세 1년에 한 번씩 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서울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30평짜리인데 오케이? 더 큰 걸로 할까? 이양하는 거? 그러자. 자, 45평. 네. 선생님이 한 4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45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여기 왔던 15억짜리예요. 그럴 수 있죠.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차익이 얼마 나옵니까? 대략 한 30억 정도 선에서 비싼 아파트 살고 여러분 좀 더 낮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잖아. 그죠? 이것도 다 되게 비싼 아파트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평수가 똑같기 때문에 세금을 같이 내야 됩니까? 똑같이 내야 됩니까? 아니면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선생님이 더 많이 내야 됩니까? 대답해봐. 자, 선생님이 더 내야 돼? 여러분이 더 많이 내야 돼? 똑같은 아파트인데? 평수인데? 그래도 선생님이 더 많이 내야 돼? 이게 뭐라고? 지조법이라고. 재산세, 요즘에 말로는 재산세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앞에 건 전부 다 뭐야? 풍흉이잖아.
풍년의 형량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거잖아. 공무원이 편대에 따라서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팔이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굽어지면 어떻게 돼? 자기 가족이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풍년이 됐음에도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거고, 속된 말로 빼먹고 뭐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세금을 왕창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세금 내는 것 자체가 벌써 불공평해져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바뀐 게 지조법.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내고 있는 재산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재산세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가신정변은 성공해서 실패했어? 3일 딱 잡고 말았잖아. 그래서 3일 천하라고 하잖아. 그럼 갑신정변 때 결과도 지조법을 주장을 했지만 실천을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했지. 3일 만에 끝났는데. 근데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1910년대에 가면 일본 일제강점기가 되면 토지조사 사업을 해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다시 지조법이 재실시가 돼요. 근데 그건 우리 책에 나오지 않아요. 왜? 약간 쪽팔려, 속된 말로 얘기해서. 남의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 그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 오케이? 가끔 질문한 게 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 선생님 3일 만에 끝났는데 그걸 실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실지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처음 나왔다고. 내가 막 달래야 돼. 막 질문하는 애한테 그냥 이렇게 막 달래줘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거야. 네. 이제 가셨죠? 자, 됐습니다. 용에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용. 자, 보겠습니다. 양인개병제. 박스입니다. 양인개병제. 설명드렸어요. 네, 농민 이상 힘으로 두고 군대 가야 된다. 플러스 뭐 하면 돼? 양인개병제 밑에다 플러스? 뭘 적으면 돼? 병농? 일치 적으면 되겠지? 병농일치. 네. 군둔전이 있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 일정 부분을 군해주고 일부를 백성이 먹는. 그 다음에 군역의 요역화 보세요. 군역의 요역화. 군대 숫자가 조선 전기에 증가하게 돼요. 조선 전기에 보면 군인 또는 군역자들이 되게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아마 건국됐기 때문에 북방에 대한 부분, 그 남쪽의 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방에 대한 부분이 되게 숫자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군인하고 그 다음에 보인제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설명드렸으니까. 보인 또는 봉족. 자식이 군대 가게 되면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가족들이 일부분을 부담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인제도, 봉족제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합쳐서 미니멈 80에서 120만이가 번다고 이렇게. 자, 조선시대 우리나라 총 인구가 400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럼 4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인원이 군인이야. 군과 관련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생산활동에 주력해야 되는데 군에 간다는 것은 생산활동이라 볼 수 없잖아. 그죠? 군은 소비재잖아. 거의 소비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어요. 이유는 아까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북방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명나라밖에 없다고. 명과 조선은 우리 알다시피 군신관계이기 때문에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럼 기껏 싸워야 될 애가 누구죠 지금? 여진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기에 사군 육진 객정하는 거, 최윤서, 그 다음에 김종서 이런 사람이 그냥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구 정벌할 이종호가 가서 쉽게 이기는 거예요. 훨씬 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면 이 숫자가 많다는 구인 숫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요역. 노동에 차출되는 인력이 되게 줄어든다고. 그래서 인근 부대에 있는 애들을 가져다가 우리 태풍 올라온다는데 태풍 나고 휩쓸고 가는 그 지역에 노동력을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군역의 요역화라고 본다고. 군인들이 민간인들이 하는 일에 와서 거들어준다. 요즘쯤에 군대 가면 대민봉사야. 군인들이 쓰러진 벼들을 일으켜 세운다든가, 그 다음에 저지대 주민들 같은 경우 자기 방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어서 우리 뭐 가구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젖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그럼 다 끄집어내서 말려주고, 없는 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버려야 되고, 뭐 수리도 해야 하고 수리도 좀 해야 되고. 대민봉사 인력이 이 시기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라 한다? 군역에 유역하라다. 즉 군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노동에 차출된 인원이 줄어들어서 대신 그 군인을 쓴다. 오케이? 군역에 유역하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립제가 나타납니다. 대립제.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을 대신 사가지고 대신 군대에 보내는 것. 대립제 밑에서 살짝 저 개인의 비리라고 적어놓으면 돼. 개인 비리. 개인의 비리가 있다. 아버지 저 군대 가기 싫어요. 군대 가면 되게 고생스럽대요. 옆에 친구도 안 갔는데요. 대신 군대 안 가는데 돈 한 1,000만 원만 줘보세요. 그럼 군인을 사가지고 대신 보내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그 직업군이 많지가 않다고. 산농, 공상 4개 직업군밖에 없다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먹을 게 없다고. 먹고 살 게 없다고. 그래서 대신 군대에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대립군이 최전방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40, 50, 60대 신분들이 다 전방에 쓰는 거예요. 쉽게 노병 부대들이 요즘 치면 최철책선 DMZ 지역에 다 배치된다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 안 좋은 현상이에요? 아니잖아. 상대방 20대 초반 친구들이랑 달려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이겨요? 지금처럼 방아쇠 당기는 데가 아니잖아. 그 시기에는. 오로지 몸과 몸으로 싸우는 시대잖아요. 뭐가 있죠? 군이 부패하면서 군사력도 마찬가지로 약해지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반군수포제. 자, 그 밑에 적습니다. 성종에서 중종 때, 그러니까 성종 때 처음 나타났어요. 15세기 말이 성종이죠. 15세기 말 성종 때 처음 나타나서 16세기 중종 이후에 성행하였다 적으면 돼요. 15세기 성종 때 처음 나타났고 16세기 중종 이후에 성행되었다. 반군수포제. 옆에도 군적수포제, 중종 이후입니다. 됐죠? 그 두 개 다 16세기에 널리 퍼졌던 것들. 이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국가의 비리 적어놓습니다. 국가의 비리. 국가의 비리. 대립제는 개인의 비리가 되는 거고, 반군하고 군적은 국가의 비리.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 돈 주고, 돈 받고 군대를 대신 다른 사람을 사서 보내는 제도들. 균역법 별표 5개짜리 가장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습니다. 균역법. 국방계에 관련된 부분이죠. 균역법은요. 국방에 대한 얘기. 두피씩을 징수했죠. 한 필로 줄여줬죠. 한 필로. 그래서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른다? 간포론이라고도 부른다. 핵심은 이걸 실시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영조입니다. 영조가 세자 시기에 연인군 시기에 이걸 목격했죠. 본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제도를 실시합니다. 두 필에서 한 필로. 간포에서는 어떻게? 국방 예산이 감소했죠. 그죠? 감소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지. 이게 별표 5개가 되는 거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으니까 물어본다고. 결작, 하나 더, 선무, 군간포, 이거 다 했어. 새로운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잡세. 심하면 제가 이거 곱하기 7개까지 간다고. 너무 잘 나온다고. 매년 무슨 시험이든 하나는 나올 거야. 수없이 많은 시험들 있잖아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한능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 경찰, 군무원, 군무원도 이제 한능검을 보는구나. 일반직, 전부 다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동포제, 흥선대원군입니다. 동포제 또는 호포제라고 합니다. 동포제 위에 적습니다. 호포제. 양반들이 군포를 안 냈다는 국방비를. 호포제란 뭐죠? 제도가 바뀌어서 신분별에서 가가호로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호포제 또는 동포제란 말은 신분별에서 집집마다 징수하는 걸로. 신분별로 냈기 때문에 양반 놈의 새끼들은 국방비를 안 냈었다고. 근데 집집마다 내는 걸로 호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두 내야 한다요.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징수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흥선대원군 정책제 가장 인정받는 제도 중에 하나이죠. 즉 백성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누구로 들을 수 있는 제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분별 징수에 따라서 백성들이 되게 불만이 많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흥선대 연구의 정책 중에 하나 호포제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법은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설명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다시 재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대동법 실시 과정 봐봐요. 조금만 할게요. 조광조 처음 주장했고, 대공수미법 쌀로 걷자는 것, 강해군 때 호조 참의했던 한백개미 건의하고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이 강해군을 건의해서 만든 게 대동법이다. 대동법의 별표 한 5개 하시죠. 만든 게 주무관청이 선해청, 경기도에서 처음 출발했다. 경기도 처음 출발해서 숙종 때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숙종까지 하는데 대략 한 세기, 100년이 걸렸다. 100년이 걸린 이유는 누구의 반대 때문에? 양반 지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100년이 걸렸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동법 실시 결과 보겠습니다. 대동법 실시 결과.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대동법 실시 결과를 또 끊임없이 물어보죠. 자, 첫 번째, 국가의 수입이 증대됐다. 국가의 수입이 증대됐다. 두 번째, 무전농민의 부담이 감소됐다.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토지 결수에 따라 내기 때문에요. 모르는 사람이 있지. 지금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 저한테. 신라, 고려, 조선 세금을 다 세 가지로 낸다고 그랬어, 그지? 이거 우리 쌀 농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쌀을 내는 거야. 군에 대한 뭐 아까 계속했던 것들이고. 이건 뭐야? 지역별 특산물을 갖다가 지방간이 걷어서 왕에게 보내고 왕이 이것을 시식해 보는 거야. 이유는 풍요를 가름해 보기 위해서 왕이. 근데 이게 되게 부패했다는 거야. 이게 결국은 부패하게 되더라. 상공결공 진상 부패하더라. 특산물 내는 거다. 요건 해결됐죠. 이건 계속 존재했다. 이건 농산물이죠. 결국은 주로 유실수들, 이건 주로 어패류들. 이건 왕이 직접 맛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부패해 버린다는 거지. 자, 결과적으로 해결된 게 대동법이었다. 대동법이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존재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전농민은 부담이 감소되었다. 이 앞전 계산법까지 설명해 드렸죠. 그죠? 자, 17세기에 실시돼서 18세기까지 갔다고. 광해군 때 실시해서 숙종까지 가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17세기 16두, 12두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이 17세기 사는 사람이야. 3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 내가 요거에 대한 세금을 내면 어떻게 될까? 3, 6, 18? 오케이? 요 그림 그려놨나, 여기? 안 그려놨어? 선생님이 그림 그려놨어. 학원별로 다 그리고 있어. 여기 봐봐. 요걸 원통형을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가득 쌀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넣는다 생각해봐. 이걸 한 말이라고 부른다고. 학문적 용어로 투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냥 한 말 해도 상관없어. 한 말, 한두 해 상관없다고. 자, 그러면 내가 3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17세기 사는 내 농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1년에 세금을 48두를 내야 한다고. 이거하고는 별개야. 오케이?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이거라고 지금 현재. 특산물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자, 곱하기 3개월 또 해보자. 18세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3위는 6. 증가돼서 감소돼서 시점 시행되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세금 내는 방법을 지금 계산해 보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무의미하잖아. 이것만 막 외우는 과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7세기 16도, 18세기 12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공인이 등장, 별표 갑니다. 공가를 받아 국가의 필요품을 대신 사다주는 공인의 등장으로 선대지 성업, 유통경제 발달, 상품경제 발달에다 밑줄 긋습니다. 공인 밑줄 긋으시고 선대지 성업 발달 밑줄, 유통경제가 발달, 그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 왜? 미포정이 막 돌잖아요. 이제 막 돈이 도는 거야. 예전에는 주로 물물교환이었단 말이야.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제 돈이 돌고 있어요. 대등법 실시 유행에도 별공과 진상 그대로 남아 세물징수 사라지 않았다. 요거 나왔잖아. 이건 그대로 전제하고 했다고. 요것은 별공과 진상 요것만 해결됐다고. 이건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지문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일부 상업도시를 발전한 도시가 있다. 삼양진, 강경, 원산 등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조세의 급납화 밑줄 그어야 돼. 조세의 급납화. 예, 이제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 그 다음에 조세의 전세화 밑줄 긋고요. 이것도 별표. 조세의 전세화랑 봐봐. 내가 특산물을 내는데 기준점을 어떻게 잡았어? 토지 결수에 따라 내는 거야. 토지 결수에 따라 징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내가 3개월의 토지인지 몇 개월의 토지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요? 조세의 전세화를 말하죠. 조세는 전세화를 말이죠. 내가 뭐죠? 내가 토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 세금을 낸다 해서 조세의 전세화란 말을 쓰는 거야. 특산물에 관련된 세금을 내는데 내가 토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조세의 전세화. 오케이? 이게 가장 어려운 단어야. 선생님 조세의 전세는 전세방 내줬나요? 그 뜻이 아니에요. 토지를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말이 가장 어려운 말 중 하나 이겁니다. 그 다음 유치미와 상남미의 비중은 같았으나 유치미 밑에 적어. 유치미는 가을에 징수한다 적어야 돼. 유치미는 가을에 징수하고 상남미는 봄에 징수하는 거야. 봄에 징수하는 거야. 비중 같은 시간이 갈수록 상남미의 비중이 높아졌다.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자. (17세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17세기 보시면 가을에 징수하고 봄에 징수하는 게 상남미와 유치미가 8두 여기서 하면 총 16두가 된다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2의 분할 납부야. 요즘 말로 하면 2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 방식이었다는 거야. 분할 납부 방식인데 상남미가 총 14두, 유치미가 나머지가 몇 개겠어요? 2두를 가져가는 거야. 상남미는 서울로 올라보내는 거고 이건 지방에 경비로 쓰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방 재정이 파탄나는. 지방 정부의 운영비로 주로 쓰는 거야, 여기가. 봐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 시청 있잖아. 어? 시청에 매일 불 켜야 되지 않나? 수돗물도 써야 되지 않나? 이거 전부 다 경비잖아. 또 행정업을 보면 어떻게? 복사기에 A4, B4 엄청나게 돌릴 거 아니야. A4, B4 살 돈도 없어지는 거야. 재정이 파탄 나는 거야. 그럼 재정 파탄 나면 어떻게?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령하고 아전들이 깨끗해질까? 부패일까?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패해지는 거야. 이런 현상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남미와 유치미가 5대5를 가져가야 다양 이상적이 되는 거야. 근데 상남미를 거의 한 90% 가져가는 거잖아. 그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건 되게 난이도 있는 부분이야. 예. 상남미 유치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난이도가 좀 올라가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법에 대한 얘기. 다음 페이지 조운제도 갑니다. 조운제도. 배조자입니다. 배조자. 배를 이용해서 운하를 통해서 지방의 세금을 서울로 올려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도를 조운제도라고 합니다. 우리 조선업 하잖아. 조선업은 다 아시잖아. 무슨 말인지. 아, 배 만드는 사업. 조우니까 배를 이용해서 지방에 걷어들이는 세금, 조창에서 세금 걷어놓은 것 갖다가 서울의 용산이나 마포에다가 설치된 경창으로
운반하는 제도, 지방의 세금을 서울 운반하는 제도다 보시면 돼요. 자, 1번 현물 조세를 각지의 조창을 거쳐, 조창은 지방에 있는 세금 창고를 얘기하는 거고, 서울의 경창, 아까 얘기했지 마포라든가 용산에 있는 경창에 운반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수령이 운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령이 외줄 것이고 호조가 관리하였습니다. 익류지역 현지 사용, 평암, 안경도, 제주도는 쇠고기 경창까지 운반하지 않고 사신접대비, 국방비 등을 현지 사용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다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다. 좋은 제도. 그 다음에 삼정의 총액제 수치 보겠습니다. 자, 비총제. 비총제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시기? 숙종 시기. 그 다음에 군총제. 그 다음에 이환제. 이 공통제 전부 다 뭐죠? 지역의 어느 정도 탈당액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농서의 정리, 농상집요, 원시기 농서, 충정왕 때 이함이 소개되었고 뽕나무, 과실, 약초 등 10가지 재배 방법을 소개했다. 일종의 농업 기술도 최초입니다. 그 상자가 뽕나무 상자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간접기 처음으로 농업 기술서가 들어왔다. 세종대왕 때 농사직설, 지편전 학사인 정초, 하나 더 추가합시다. 이하시가 잘 나오니까 변효문, 정초, 변효문 등에 의해서 실제 농민들의 기술을 듣고 기술화했다. 농사직설, 세종대왕 때문에 잘 나왔고요. 농가집성, 효종입니다. 지금까지 나와있던 농사들 전부 다 집이니까 모을 집단이 다 모았다. 농가집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시험 중에 하나가 그 농사직설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올해 몇 년이죠? 2021년이죠. 2021년에 농사직설에 벼농사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써놓으시죠? 이미 출제돼버렸는데요. 2021년도에 농사직설 내에 벼농사 부분이 언급되는지 유무를 물어봤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벼농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농사직설에. 됐죠? 다음 페이지, 세도정치 하에 대한 비판과 제안갑니다. 426쪽입니다. 자, 세도정치의 가장 큰 문란한 것 중에 삼정의 문란이죠. 왜냐하면 세도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매간매직입니다. 내가 지방간을 하는 데서 공부를 잘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매간매직입니다. 돈을 사고 팔고 해서 내가 지방관에 임명됐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통상 이렇습니다. 통상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해줄 때 군수가 보통 7억에서 8억 요즘 돈을 환산한다면 도지사급이 14억에서 15억 정도면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관직을 사고 팔았다는 거야. 자, 그럼 봐요. 8억 또는 15억 상정해보자. 자, 내가 군수로 8억 주고 내가 왔어요. 8억을 투자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8억을 던져야 돼? 끝나고 내가 가기 전에 8억 본전을 건져야 돼? 아니, 관직을 산 사람 입장이라면 8억을 투자한 거잖아. 비즈니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원금은 최소 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금만 건지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을 거두려고 투자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밑에 아전들, 육방이 있잖아. 육방들의 닭다리 어떻게 해야 돼? 원금 걷고 이익을 거둬야 할 거 아니야. 매간매직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디로 오는 거야? 최하층민인 백성들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 이게 삼정의 문란이에요. 박스 한번 봐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세도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전정, 군정, 항곡이에요. 세 가지가 가장 문란했다. 이거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환곡은 원래는 환정입니다. 환정인데 곡식 가지고 장사했던 것 때문에 환곡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군정 봐보세요. 자, 1인당 1년에 한 필의 납부 규정화 돼서 포 한 필입니다. 옷감을 한 필입니다. 되게 비싼 금액입니다. 양인의 수를 늘려놓아 실제 부담이 증가됐습니다. 보통 군포를 내는 사람은 정남이에요. 정남이란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자는 무엇의 단위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제가? 노동력의 단위라고. 몇 세부터?
16세, 60세 미만의 남자를 정남이라 불러. 얘들이 군대 가면 이걸 뭐라 불러? 정병이라 부르는 거야. 농민병을 정병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 오케이? 자, 이니들이면 어떻게 한다고? 자, 그럼 16세부터 60세의 남자들이 한해서 어떻게 분파를 걷어가야 된다고? 자, 근데 부당한 방법이 나옵니다. 백골징포. 백골징포는 뭐죠? 사망한 사람에게 징수하면 돼?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백골징포는 어떻게 해? 사망한 사람에게. 백골이잖아. 하얀게 빼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백골징포. 그 다음에 항구첨정. 항구첨정은 어린아이입니다. 항구는 어린아이들 이빨을 안 닦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누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함구가 되는 거야. 항구첨정. 족징. 가족 중에 일부가 세금을 내지 못하고 도망가는 경우. 인징. 이웃집 아저씨가 세금을 내지 못하고 도망가는 경우. 옆집이 다 부담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불법 징수가 이루어졌다. 가장 큰 문란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농민의 봉기 보겠습니다. 농민 봉기. 홍경래에는 보겠습니다. 순조입니다. 서북인들, 평안도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홍경래가 평안도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몰락한 사람들, 서울 출신, 천민 출신 되게 합세합니다. 일단 홍경래에 나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을 잡아본다면 차별 대우입니다. 즉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참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요? 우리 콩 많은 동네에서, 그죠? 콩 많은 동네잖아. 미국으로 보면 한 주도 안 되는 동네잖아 우리가. 그런데 지역 차별한다고. 즉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그 시기에는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되게 심했다. 평안도 사람들, 평안도 놈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은 표현을 썼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차별도.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대청 무역을 통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왜냐면 평안도 지역은 청나라 가장 근접 지역이 있잖아요. 청의 문물이 가장 빨리 오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천주교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 그 평안도가 천주교가 발달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약탈을 많이 당하는 것. 천주교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안도. 가장 빨리 커져요. 천주교가. 그 다음에 약탈을 많이 당하는 데가 하삼도 지역입니다. 하삼도 지역도 천주교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천주교가 뭐죠?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평등하자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대청무역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걸 갖다가 누가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서울에 있는 힘 있는 권력자들이 이걸 욕심을 부린다고. 욕심을 부린다고. 세금을 더 많이 빼앗아가는 방법을 택한다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불평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홍경래난이 일어나게 되었다. 홍경래난은 순조의 밑줄 그어야 돼. 순조. 그 순조 시기에 홍경래난이 일어났다. 그럼 홍경래난이 일어났을 때 시기사실로 옳은 거 물어본다고. 거의 대부분 나온다면 나올 게 없어. 밀란이잖아. 뭘까요? 그럼 순조의 업적을 물어본다고. 딱 정해져 있어. 이건 딱 정형화돼 있어.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켰어요. 공노비, 산노비인데 공노비만. 원래는 자기 아버지 정조가 공노비, 산노비 전부 다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작스레 급사하는 통에 아버지 업적을 본인이 물려받아서 하는데 공노비만. 왜냐하면 산노비는 돈이 많이 들어간 일이에요. 왜냐하면 산노비는 물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 때문에 공노비만 지금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갈 수 있죠. 이 시기에 공노비가 6만 6천 해방됐다. 이 시기에 가장 잘 표현한 단어를 골라내면 홍경래난이다. 답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홍경래 경문 볼게요. 이건 기출 지문입니다. 자,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 대원수는 홍경래를 지칭합니다. 관서의 불호와 자제와 공사 첨예들이 이 경문을 들으라.
무릇 관제는 성인 기자 옛 터역 장군의 실은 옛 근거지로서 의관이 뚜렷하고 문물이 아울러 발달한 것이다. 이하 생략. 이거 나오면 무조건 홍경래난입니다. 자, 홍경래난 봐보시죠. 그 지도 봐봐. 오른쪽 사이드에 보조 이 지역이에요. 예전에 우리 강동 6줄 획득했던 이 지역이 평안도 지역이야. 지도가 혹시 나오게 된다. 아, 이 지역이다 정도 눈치 딱 채야 돼. 페이지 넘겨요. 임술련 농민보험기. 요거까지 마저 하고 실게요. 철종입니다. 임술련 농민보험기. 최초 일어난 것은 진주 바로 이 단성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경상남도 산청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술련 농민보험기를 다른 말로 진주밀란이라고도 합니다. 진주 지역을 중시로 일어났다 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가혹한 수탈과 농민들의 농민과 부민들의 소총운동을 주도, 향반, 잔반이 합세, 수령, 지주, 고리대공업자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진주 농민의 봉기, 진주 우병마사 병낙신, 진주봉사 홍병안의 가혹한 타막, 수탈의 저항, 항정의 주요원이 삼정의 문란이었다. 예, 이것도 삼정의 문란이었다. 삼정 아까 했죠. 전정, 군정, 항곡이었다. 가장 큰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을 얘기하면, 자,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쌀들이 있죠. 아니, 비축해내야 된다고. 왜냐면은 매년 풍년이 아니라 흉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다시 거둬야하는 항곡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자, 봐봐요. 여기 천석이 있다 쳐봐. 보관량이. 천석이 보관이 있고, 그러면 창고에 천석이 있다면 어떻게? 장부상에도 똑같이 천석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요즘 말로 치면 재물조사를 할 거야.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합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가시면 책상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의자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만 내 거지. 거기 가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시청이면 시청, 동사무 동사무소, 무슨 소면 소, 다 거기에 물건이라고 재물조사를 한다고. 당연히 임시적으로 내가 쓰는 것일 뿐이지 내 건 아니란 얘기야. 내 소유는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 공무원들 거 아니잖아. 그죠? 자, 장부상에 천석이 있다면 그대로 여기도 천석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보세요. 의사가 파견돼서 재물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겠다. 요즘 말로 보면 감사를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게 제로에 아무것도 없어. 감사는 어떻게? 100% 깨지. 다 먹어지지. 왜? 부정부패했잖아. 다 써버, 지네들 다 먹었잖아.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쌀을 전부 다 빼앗아 다 넣었다는 거야, 여기다가. 백성은 무슨 죄야? 폭발한 거지, 이렇게. 삼정의 문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임술련 농민봉기 또는 진주밀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수습해야 할 거 아니야? 그치? 수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삼정이정청이야. 수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삼정이정청입니다. 이걸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철종 시기잖아요. 철종 시기는 뭐예요?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았던 시기예요. 모든 자리에, 중요 자리는 전부 다 안동김 씨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삼정이정청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돼 볼까요? 삼정이정청은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관리들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안동김 씨들이 부패했는데, 안동김 씨가 부패했는데 다시 안동김 씨가 삼정이정청에 관리로 파견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할까요? 실패하죠. 당연히 실패하죠. 아, 생각해봐. 같은 편들이잖아. 지네들이 관직 매간매직해서 내보내드리잖아. 내보내들 다 처먹은 거잖아. 그럼 내가 관직을 팔았는데 가가지고 야, 너 이 새끼 너를 깜빵에 가야 돼 보내?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태 안 나게 좀 해먹어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했겠지. 이게 뭐냐? 이렇게 했겠지. 실패했겠죠. 오케이? 자, 근데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 홍경래의 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고. 삼정이정 어떻게? 진주지역이야. 그러니까 구분하시라는 얘기야. 두 개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기 딱 좋다고. 오케이? 삼정이정청 뭐야? 삼정이 문란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이거 임술련 농민봉기 진주밀란이야. 오케이? 홍경래 나는 뭐야?
여기라고 차별 대우하고 기회정보에 돈을 많이 버는 부분을 서울에 있는 권력자들이 빼앗아 먹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일어난 사건이 홍경래에 나왔네요. 이해 가셨죠? 두 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